단어 필요 없고 단어만 좀 외우세요. 단어는 좀이 아니라 좀 열심히 좀 외우세요. 단어만 외워 제발.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읽기라든가 문제 풀이는 당연히 학원에서 배워야지. 나한테 배워야지. 그치? 그러니까 학원 나한테 배운다는 게 학원에서 배워야지. 그치?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너네들이 진짜 단어는 정말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에 fraction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numerator, 그 다음에 denominator, 솔직히 분자, 분모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 fraction이라는 단어, 이런 분수 같은 단어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외우니까 여기 또 뭐 있어요? evoke라는 단어 이거 원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evoke가 불러일으키다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건 이 지문은 굉장히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나마 이 단어를 갖다가 지금 써줬죠. 근데 고3 되면 당연히 우리가 고2 모의고사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고3 모의고사로 수능으로 대학 가려면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아니 뭐 rigor 이런 것도 내가 rigorous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이 정도의 단어가 여기 써 있다는 건 이 안 써 있는 단어들은 이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럼 기본 단어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일단 다시 한번 어휘 오늘도 단어 테스트를 요즘에 내가 단어 테스트를 수업하다가 자꾸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 단어 테스트를 가급적 보도록 하겠어요. 특히 이제 이 순환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속도도 빠를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험 범위의 단어를 못 외우는 건 난 진짜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예의 되게 따지는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도리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겠어요. 또는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약간 도둑놈인 거야. 지금 우리가 시험 범위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단어를 갖다가 시험 기간 전부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번, 4번 반복하는데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신에서 당연히 기본 단어, 내가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솔직히 최소한의 기본 단어 나와 있는 단어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단어는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지가 가볼게요. 21번을 좀 많이 드렸고요. 지금 내가 도현이 빼고는 다른 사람들의 오답을 갖다가 주로 들어서 뭐 풀이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필기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글을 읽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솔직히 우리가 3월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그때 우리가 내신 기간을 다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안 해고요. 오히려 오늘같이 좀 약간 휴일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시험 범위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요. 더 추가되면 그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풀이를 다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볼게요. 어렵대요. 그쵸? 어렵대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대요. 뭐가 어려우면 define, 정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한계, 제한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어떤 한계냐면 이런 reason이라는 게 이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성이 부과한대요. impose 알아야 돼요. 어디다가 부과하냐면 부에 대한 욕망.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부과하는 한계를 규정하는 건 어렵대요. 뭔 말이에요? 어렵대요. 오케이? 어렵대요. 그 다음에 for가 나왔죠? 내가 이 for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뜻 있죠? 어떤 뜻으로 외워들었어요? 때문으로 외워들었어요. 이게 필요한 거야. 때문에 왜 이 얘기가 어렵냐면 there is no absolute 절대적인 또는 명백한 양, 부의 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이거나 명백한 양이 근데 어떤 분이냐면 한 사람을 만족시킬 너는 10,000원만 있어도 만족하지만 나는 100만원이 있어야 돼. 또는 옆 사람은 1,000만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의 양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명백한 양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절대적인 양이 존재하자면 뭐가 존재하겠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존재하겠어요? 절대적인 거에 반대인 상대적인 게 존재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이 부여되어야지 부과하는지를 규정하기가 어렵겠죠. 너는 100만원, 너는 1,000만원, 너는 억이 1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양인데, 나와버리네요. 예측을 했는데 나왔네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양, 만족할 수 있는 부의 양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즉,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that is to say가 즉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즉, just so much as 이만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뭘 유지하냐면, proportion,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돼. 무엇과 무엇 사이의 비율이냐면, between A and B. 뭔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대조관계라든가 병렬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그가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 정도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100만원을 원하는데 네가 50만원을 얻었어. 그러면 너는 50%만큼 만족하는 거고요. 그치? 근데 너는 10만원을 원하는데 50만원을 얻었어. 그러면 너는 500% 만족하는 거지. 비율 정도만 존재할. 그럼 절대적인 양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또 for가 나왔네요.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to measure 한 사람의 행복을 갖다가 측정하죠. 근데 뭐에 의해서? 오직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또한 그가 얼만큼을 얻을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요구할 때 100만 원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지 1000만 원을 얻을 건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제로 얻느냐 이것을 가지고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 좋을 거 나쁠까? 나빠요.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건 포인트레스. 이렇게 글이 읽혀지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만큼을 얻을지 기대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100만 원을 갖다 기대했을 때 50만 원이면 절반밖에 못 얻은 거잖아. 근데 10만 원을 갖다 기대했는데 100만 원 얻게 되면은 뭐죠? 50만 원이면 5배를 갖다가 얻은 거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인 양만으로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야. 근데 뭘 의미하냐? 아까 나왔던 분자와 분모인데 쓸데없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하는 것만 크냐 무의미하냐면 이러한 분수를 표현하는데요. 어떤 분수야?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는 있지만 분모는 없는 분수. 그러니까 분수에 분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자만 3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 이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거지. 별로 쓸데없는 단어였어요. 분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무의미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조금 문장을 얻었어요. 그는 결코 어떤 물건들을 상실, 물건의 손실을 느끼지 않아요. 잃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그가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그가 그걸 내가 요구해야겠다. ask for.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갖다가 결코 느끼지 않아요. 좀 어려운데 그는 단지 그것 없이도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걸 잃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잃어야지만이 슬프죠. 그렇죠? 불행하지.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았던 거였다가 상실한다고 해서 그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장을 갖다가 뺀다 하더라도 반면에 와일리스트는 Y과 똑같은 거예요. 대조를 나타내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보다 몇백 배, 몇백 배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feel miserable,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얻었는데 비참해.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because 그가 원하는 하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얻었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불행함과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horizon이라는 게 지평선 또는 수평선인데요. 그 자신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말을 갖다 강조하긴 했지만 수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자신만의 것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을 기대하겠죠. 아, 내가 이 정도는 얻을 수 있어. 내가 월급을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만큼을 기대한다는 거죠. 오케이?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행복이라든가 돈의 양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판단해. 얼만큼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율 정도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에 어렸던 문장을 다 건너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그 자신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보고 가볼까요? 몇 번을 골랐는지까지는 기억하시지 않으실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1번에 사람의 성공은 판단되어지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목표 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사람마다 상대적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 괜찮아. 자기 자신의 방법. 그렇죠? 여기 괜찮아요. 근데 뭐에 대한? 그가 원하는 걸 얻는 거에 대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얻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re cannot be any limit,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 마음속에서 욕망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거냐 한계가 없죠. 근데 그 얼마큼을 원하느냐의 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는 욕망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복의 기준, 괜찮은데 행복의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뒤에가 개인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각의 개인. 근데 뭐예요? 사회적 규범. 아니죠. 그렇죠? 사회적 규범에서 정해진 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한계는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varies by person.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게 달라요. 이걸로 가는 거지. 아까 나왔던 relative 갖고도 또는 his own 갖고도 이걸 갖다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약간 비슷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답성을 지워 내버리시게 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거죠. 아, 물론 이게 21번이었기 때문에 아까의 의미가 뭐였다? 이거. 이 문장이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horizon의 의미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he's on 이거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바로 relative다. 사람마다 다르다. 오케이? 이거야. 그러니까 글을 갖다 니네 그러니까 나와의 글읽기의 차이는 물론 나는 기출을 갖다가 많이 봤기 때문에 또는 어른이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내가 봤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유리하죠.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리한 건 있어요. 근데 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너네와 비슷한 연령대에 똑같은 나이에 그 학생들과는 비슷한 조건이잖아. 그렇지? 어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네들끼리 싸우는 건 어휘력이라고 해요. 어휘력. 예를 들어서 얘네가 여기서 뭐 relative, absolute 이런 거 몰라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자, 22번 가볼게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틀렸다고요. 이거는 보기가 한글 보기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글이 약간 반틈만 이해가 되더라도 솔직히 한글 보기 보게 되면 이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거꾸로 오히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한글 보기 때문에 약간 더 오히려 쉽게 혼란에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따가 좀 여기서 누구를 갖다가 뭘로 갔을까 또는 이제 이게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글이 모든 식당들이 뭘 사용하냐면 조심스럽게 선택한 단어들을 사용해요. 벌써 이 부크가 나오네요. 불러일으키다. 이거 꼭 필수어예요. 이거. 생생한 정신적 생각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예요. 근데 뭐에 대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식당들이 메뉴판을 갖다가 메뉴에 있는 음식의 이름을 정하더라도 뭔가 진짜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이런 느낌이 나는 여기 이번 이제 뭐 한우 꽃등심이라든가 뭐 꽃등심에 꽃이 왜 나오는 거야? 막 등심이 막 꽃처럼 뭐야 씨 하여튼 그런 느낌 이런 단어를 생생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풍부한 그런 디저트라든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뭐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명칭과 단어 선택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끌어들여요. 누구를 끌어들여요? 잠재적인 소비자들. 근데 어디로? 자신들의 특정한 시설로. 어디 있어요? 식당으로. 이런 메뉴판을 딱 보여준 다음에 우리 뭐 음식이 맛있으니까 아주 너무 맛있고 아주 풍요로우니까 먹으러 오세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나오네요. 식당에다 자연 나왔어요. 자연은 그 자체의 자신만의 식사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식당인데 근데 그 비슷한 방식 무엇과 식당의 재정적인 의존이에요. 근데 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한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서 가는 거죠. 이런 말이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돈을 벌려면 누가 많이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죠. 그게 바로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거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걸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적인 세계의 레스토랑터즈 식당 운영자들인데요. 자연 세계의 식당 운영자들은 꽃들이에요. 꽃들이 바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갑자기 꽃은 왜 나왔을까? 잠재적인 식사자들을 끌어들여요. 근데 뭐하도록? 그들이 제공하는 걸 샘플, 시식하도록, 맛보도록, 그렇죠? 견보도록, 맛보도록.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는 there are no neon signs. 우리가 neon sign 얘기하는 거죠. 밤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 네온 사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단어들도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식사를 갖다가 마케팅할 수 있는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식당은 이런 명칭이라든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뭐 SNS에다가 뭐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자연 세계에는 네온 사인도 없고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뭐하러? 배고픈 동물들을 먹으러 이끌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식당들인데요. 내가 뭐하라고요?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식당들은 referring to까지 밑줄을 괄호를 쳐겠네요.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식당들이 바로 자연의 세상의 꽃들이라는 거죠. 꽃들이 바로 식당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잠재적인 손님들은 누구냐?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생명체들이 되겠어요. 근데 꽃들을 갖다가 방문하죠. 근데 뭐 하려고? 어떤 넥타라는 게 꽃에 있는 과즙 또는 꿀이에요. 꿀을 얻거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관계가 식당과 손님의 관계가 꽃과 누구? 나비라든가 벌 이런 애들이 그런 꿀을 먹기 위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instead of 뭐뭐 대신 글로 쓰여진 글이라든가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것 대신 이거는 식당이죠. 그러면 자연 세계는 뭘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제공을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뭘 사용해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식당들에서 광고라든가 내용사이라든가 아주 화려한 말, 문구로 유혹하는 것처럼 꽃이라는 식당 주인은 뭘로써 손님들을 끌어모은다? 냄새를 통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실제 식당과 자연에서의 식당. 꽃과의 비교죠. 둘 다 끌어들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수단으로 끌어들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항상 이런 대조관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글이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 비슷하게 설명하면서 차이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로? 냄새가 되는 거죠. 냄새 보려고 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식점은 자연의 색과 향기. 향기 나왔다. 잠재적 고객을 유혹한다. 자연 얘기예요? 식당 얘기예요? 식당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식당과 대비해서 비유해서 자연의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음식점으로가? 오케이? 향기라는 우리를 현혹하는 게 있긴 하지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색이 나왔네요. 괜찮죠? 꽃 나왔네요. 근데 다양한 종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에요. 지네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음식을 팔아먹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다른 종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꽃은 생물을, 유기물, 아까 나왔던 올라가지 않고 오르가니즘, 그러한 동물들을 갖다가 유인하기 위해서 냄새라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 너무 좋잖아. 그렇죠? 이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과 꽃, 음식점과 꽃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의 생동감을 가다는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꽃은 동물의 도움으로 생태계에서 번식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 그럼 나비와 벌이 와가지고 꿀을 먹은 다음에 뭔가 이제 번식, 그러다 이제 수분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을 이뤄낸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둘 다 아닌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꽃들이 동물들을 어떻게 유인하는가. 식당처럼 광고 수단으로서 냄새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와의 대조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대조관계가 더 중요할 테니까. 이 냄새를 갖다가 키워드로 적어주셨다면 솔직히 약간 냄새니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빼버린다면 이 음식점을 1번만 제외할 수 있다면 3번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죠? 혹시 자기가 몇 번 가는지 아세요? 이거 틀린 사람이 22번이었죠. 이거 22번이었는데 틀린 사람이 몇 번 갔어요? 4번 갔어요. 4번이 뭐죠? 지금 이제 이런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서의 마지막에 냄새를 많이 하니까. 또 다른 분 누구 있어요? 1번 갔어요? 그렇죠. 음식점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포인트가 뭐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영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처에서 출제 방식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전부 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 그냥 당연히 외국 살다 온 애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봐야지. 근데 우리는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애들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못 푸는 문제를 갖다가 내가 옳은 문제다 잘못된 문제라는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력. 영어로 돼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어로 돼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수학도 숫자로 돼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빈칸가 있어요. 이게 내가 빈칸을 갖다가 3개만 보여드릴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지문 위주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너네가 좀 그 공부도 이제 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점수라는 건 좀 전략적으로 얘네가 문제 유형들에서 대부분이 주제 추론이 많잖아요. 목적도 주제인 거고 아까 21번 항의도 그 다음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다 주제잖아요. 그 다음에 41번도 제목이니까 주제 추론이잖아. 그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뭐 어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라는 문제 유형도 있고 위치 삽입이라는 문제 유형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유형은 빈칸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 거야. 그래서 주제 추론과 빈칸에서 문항수도 많고 이게 일고문항이에요. 41문까지예요. 얘가 4문항이잖아요. 이거 빼고는 그 다음에 뭐 도표라든가 일치불일치 실용문의 경우는 쉬운 거고 장문의 스토리텔링도 쉬운 거기 때문에 그 쉬운 10개를 합치게 되면 이제 21중이에요. 21중. 나머지 7문항만 빼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제 파악하는 거죠. 빈칸까지. 여러분들이 빈칸까지만 제도, 빈칸 4문항을 다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빈칸 중에 한 3문항 정도 사람이 하다 보면 하나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무조건 2등급은 나와요. 무조건 2등급. 2등급도 그냥 2등급이 아니라 2등급 중반. 물론 2등급 중반이 중요한 건 아니지. 하지만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실력까지도 알 수 있어요.
주제 추론과 빈칸 추론까지만 제대로 하시면 근데 이게 같은 방식이거든. 어법 푸는 방법 좀 다르잖아요. 어법 포인트가 안 되니까 순수 삽입은 조금 푸는 방법이 달라요.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글의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논리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냥 글만 제대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조금 다른 방식의 이 문항마다의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거 안 해도 돼. 너네 아직까지 1년 6개월, 1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지. 글을 제대로 읽은다면. 그러니까 뭐 6월 모의는 끝났지만 9월 모의를 우리가 방학 동안 열심히 또 정규수업을 해가지고 9월 모의를 모였지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라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니까 36번부터 39번까지 풀린 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풀이 요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고3 때 해도 돼. 글만 잘 읽으면 된다고. 지금 글도 못 읽는데 이 요령을 배워서 뭐 할 거야? 지금까지는 이 빈칸까지를 제대로 맞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순서설보다 아예 배제버리고 이것만 열심히 푼다는 건 시간 관리상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원래 원칙대로 문제를 풀지만 이걸 틀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죠. 글만 잘 읽으면 그 글을 잘 읽었는지는 주제와 빈칸으로 판단하는 거야. 빈칸이 글을 잘 읽어야 이거 다 풀 수 있는 게 바로 빈칸 문제야. 글을 잘 읽어도 못 푸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얘는 글만 잘 읽어. 이걸로 사실 빈칸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돼. 아, 내가 빈칸을 틀렸네. 내가 주제 추론을 틀렸네. 순서 삽입은 틀렸던 거다. 물론 그 문제를 열심히 풀긴 했지만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다는. 일단 그래서 빈칸을 몇 번 가볼게요. 우리는 까먹어요. 뭘 까먹어요? 에피소드라는 게 일화예요. 일화. 에피소드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근데 뭐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를 까먹어요. 왜냐면 그것이 makes feel connection. 관계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누구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하는 연상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를 까먹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시 뒷담이라든가 이제 험담이라든가 뒷얘기, 신변잡기 누구에 대한 우리의 사촌에 대한 험담 이야기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죠. 그러면 양쪽에서의 반대론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잊어버린다고요? 일화는 낯선 사람. 그래요. 나. 근데 누구예요? 우리 사촌 또는 우리 엄마, 내 동생 이런 거죠.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또 대조관계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왜 까먹고 이건 왜 안 까먹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연결망. 네트워크라고 해도 돼요, 너희들. 근데 뭐냐면 좀 커. 그다음 빨라. 뭐하게? 접근하게. 근데 뭐보다 다른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접근하기가 더 크고 더 쉬운, 더 빠른 그러한 연결망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The self예요. 내 자아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은 내 자신과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 사촌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억은 잘한다는 거죠. 셀프가 키워드라는 거야. 그랬어요?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촌에 대한 가십은 있지 않지만 내 자신에 대한 누가 내 뒷담 까고 내 뒷얘기하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글 방향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요. 근데 어디 평생 동안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entire 전체적인 연도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해들이. 근데 언제이면 이런 주니어 하이스쿨 중딩 때. 근데 언제이면 우리가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능력조차 없었던 중학교의 그 중학교 1, 2, 3. 중2병 걸리면 엄마 신경 안 쓰고 아빠 신경 안 쓰고 나만 결국 이때 그 밖에 많은 것들이라는 건 뭘 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빼고는 생각을 못해. 내 자신 빼고는 내 자신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조각, 어떤 조각이에요? 그런 정보의 조각인데요.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뭐예요? 뭐뭐와 관계가 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라면 그 정보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면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또는 기억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겠죠. 그것은 훨씬 더 쉽고 철저하게 처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정보예요. 그 다음에 그건 심지어 우리 집에 좀 더 가까이 때린다는 거죠. 뭔 말이지? 뭐보다? 우리의 실제 집보다. 갑자기 집이 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우리 집을 멀리 떠나서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멀리 떠나서 여행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집도 나뉜 거야. 집을 떠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지. 여행을 가도 내 자신은 함께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 의사 전달자, 소통자는 방법을 찾겠죠.
뭐 할 방법이에요? 추상적인 걸 만들 방법이에요. 뭐가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셀프가 들어가요.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을 잘한다는 건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례라든가 아니 갑자기 뜬금없는 미국에 있는 예를 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관양고에 관련된 예를 드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고 뭔가 머릿속에 잘 남을 거 아니야. 왜? 내 자신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사촌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 셀프에서 키워드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have something to do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밑받침의 기초가 되겠죠. 하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셀프와 솔직히 이런 거를 셀프, 세라브즈, 어스, 세라브즈 이걸로 문제 풀어라. 그건 완전히 사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을 끼려면 얘네들의 키워드가 보이는 건 이게 글읽기야. 글읽기. 요령으로 문제를 풀면 글을 읽는 거죠. 셀프를 찾는 겁니다. 아이고 문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는데 이 문장을 일단 또 보긴 할게요. 자 솔직히 결론이 나왔죠? 확인 차원인 거야. 확인 차원. 여기까지 글을 읽으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겠네. 이게 되는 거야. 자 고려해봐라. 경고예요. 그러면 법대, 로스쿨들이 이 동기부여라기 위해 1학년 법대생한테 야 동기부여,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경고를 고려해보라는 거야. 근데 뭐에 관해서 이런 엄격함 그들의 프로그램이 야 우리 학교 빡세 그러니까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동기부여하는 거야 그런 거에 근데 예를 들어서 hearing that 첫해 드랍률 첫해 자퇴율이 33%다 이건 뭐다? 추상적인 통계 수치 근데 look to your left 너의 왼쪽을 봐 그 다음에 너의 오른쪽을 봐라 그러면 너네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우리가 다음 계절 학기에 다음 가을에 다음 학기죠 얘네들은 가을에 계절을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가을에는 다음 학기에는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자를 또 나와 있듯이 또 나왔어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가지 인수를 나왔는데 솔직히 예시를 갖다가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제 한번 보이니까요 33%가 드랍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적인 통계자예요. 얘는 뭐예요? 낯선 사람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근데 주변을 봐봐. 네 옆에 너 오른쪽에 왼쪽에 너네 셋 중에 한 명은 다음 달에 내년 학기에 못 만난다.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문제처럼 느껴져. 그렇지? 미안해. 지금 세명 얘기하고 일단 집어넣어야 돼. 같이 해야 돼요. 동등하게 해야죠. 동등하게. 갑자기 기분 더러워져. 그렇지? 3명 중에 1명이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최소한 2명 정도까지는 암에 걸려 뒤진다니까. 물론 나의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나 한 명, 너희 중에 1명 뽑아야지. 1명은 데리고 가야지. 내가 혼자 처음 뽑아야지. 그러면 셀프라니까요. 또 우리 그렇지 않냐? 나만 아니면 설마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생각 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셀프를 찾으니까 객관적인, 논리적인, 개인적인, 창의적인, 상징적. 아니 문제를 답을 주고 있잖아. 그렇지? 뭐로 가야 돼? 3번이죠. 3번. 개인적인. 아주 좋지도 않지만 나머지가 너무 아니잖아. 객관적인 게 제일 안 좋아 이게. 이거 죽여버려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치? 아니 뭔가 논리적인 느낌도 아니잖아. 내 자신인데 왠지 이제 내 욕하면 기분 나쁘고 창의적인 거 왜 나와? 상징이 왜 나와? 이거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보려고 노력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낯선 사람과 사촌에서 셀프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생각 과정. 33번 거북이가 이거 왜 틀렸을까? 33번이 오답률이 꽤 높았더라고. 중간이. 진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만점인데 이걸 왜 틀리지? 당신인가? 난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래 다 당신이구나. 우리 애들만 조금만 더 잘 가르치면 되겠구나. 나는 약간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다 졸라 똑똑해. 그럼 빡세지. 근데 요즘 애들이 참 그렇구나. 그런데 괜찮네. 이 정도만 좀 가르치면 되겠네. 약간 그런 면도 있다는 거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봐. 이게 오더밀이 되게 높았어. 그러면 이걸 왜 틀리지? 물론 나도 그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 같이 병신이니까 나는 좀만 더 해야 그렇지? 옆에 사람이 진짜 안 되잖아.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안 어려워요. 근데 오더밀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북이 해치라는 게 부화한 건데 이것까지 단어를 썼어요. 거북이 새끼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5시간에 어렸을 때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뭐 사자가 뭐 가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북이들이 그 거북이가 뭐 대왕 거북이 이런 게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큰 애. 얘가 해변가로 막 올라와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막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갖다가 막 몇백 개씩 쑥쑥 나. 그러다가 이제 가지. 그러면 이제 거북이들이 이제 그 부화돼갖고 모래를 갖다가 하고 조금 귀여운 애들 막 푸석푸석 하면서 이제 그 바다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이제 막 따오기 같은 애 와가지고 이제 악어 같은 애 와가지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야.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거북이 새끼들이 뭐처럼 보여요? 진화했대요. 뭐냐면 crawl, 기는 건데 솔직히 crawl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가 아니라 이 지문에 있는 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B 쪽으로 가는 거예요. B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이 뭐예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랬냐면 because the light on the dark beach 어두운 해변가에서의 빛은 뭘 나타낸다라고요? 반사된 거야. 뭐가? 그들의 바다 물 표면에 달과 별들이 반사된 거야.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육지가 아니라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에 빛이 반사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지. 엄마 찾아가는 거야. 바다 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빛을 갖다가 따른다는 건 이 새끼 거북이를 갖다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야. 결국 거북이에게 빛은 좋은 걸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제발 좀 빛이 자꾸 나오는데 빛이 좋은 거지 나쁜 거지를 궁금해봐.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인간 새끼가 나오지. 인간이 해변가를 갖다가 향하고 있는 집들, 별장 같은 걸 짓는 거지. 그 다음에 스파클리 아주 화려하고요. 빛이 번쩍번쩍 그 불빛이 튀기는 호텔을 갖다가 반대편, 해변의 반대편에다가 리조트 같은 걸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화한 다음에 이 거북이들이 어디를 향해요?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을 갖다가 향하죠. 근데 얘네가 뭐 하게 되는데 이 교통량 쪽으로 직진하도록 이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은 원래는 자연의 반사된 빛을 따라가도록 진화를 했는데 인공적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찻길로 들어가서 끼 납작 되는 거죠. 이거야. 아 졸라 불쌍하잖아.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납작해지잖아. 그러면 이러한 바다거북이가 자기 파괴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뛰어들었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이러한 바다거북이가 자연스럽게 원래가 이 레이션을 비이성적인 거. 지가 죽으러 갔으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죠. 비이성적이야. 근데 어디에서는? 오늘날의 현대 세계에서. 옛날에는 이게 좋은 합리적인 전략이었다니까. 옛날에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는데 현대 지금 인간이 개입한 시대에는 이게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 안에는 진짜 깊은 진실이 있다는 거야. 뒷문장을 또 봐야겠네요. 결국 거북이들은 그들의 결정을 어디다가 기반으로 하냐? 베이스 A on B. 결정을 여기다가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런 단순한 신호. 뭐예요? 불빛이겠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불빛이라는 이 신호에다가 기반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누구에게는 이게 나오잖아. 조상들에게는 완벽할 정도로 이성적이었던 그러한 신호가 바로 불빛이에요. 조상들에게는 얘네가 아주 좋았어요. 그 자연 빛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들의 진화되어진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왜? 자기 파멸적으로 교통량 쪽으로 향하게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rational이라는 단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rational, irrational. 합리적이었는데 지금은 비합리적인 상황이 된 거지. 물론 인간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것 때문에 죽어간다. 뭐 self destructive 이런 것도 좀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단어들. 단어를 외워야 되네요. 단어를. ancestor. 물론 이런 것 좀 알아야겠네. 조상 때에는 조상을 위해서는 합리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this is니까 과거와 이게 과거라는 걸 느껴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뒤집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를 찾는 거야. 대단한 방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화려하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뭐 할 거야.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다시 한번 주어가 보였죠? 이러한 옛날에는 효율적이었던 의사결정 과정이 그 메커니즘이요. 메커니즘이 주어입니다. 메커니즘이 그들에 대한 reliable, 믿을 만한 등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니죠. reliable이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들의 빛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킨다. 아니죠. 빛을 두려워하잖아요. 좋아하니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being blind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현대적인 불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졌죠. 이거죠. 그렇죠? 자연광에 의해서는 좋은 거였지만 현대적인 인공광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잘못된 방향으로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들 갖다가 바다에 있는 집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찻길로 죽을 길로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빛에 의해서 지배되었잖아. 지배되니까 문제인 거죠. 건물의 불빛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역시 물론 도미네이트라든가 릴라이어블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갖다 몰라버리면 말짱 꽝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지원해주면 결국 남는 거.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현대의 불빛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버렸구나.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 풀리잖아요. 말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빈칸을 풀 때는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걸 읽으시면 안 돼. 먼저 나의 마음을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말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거니까 불빛을 두려워하나?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연광 햇빛이 아니라 이런 인공광의 경우에는 지배되지 않나? 말 다 되는 거야. 뭔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을 만한 게 아니고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안 돼. 내 마음을 먼저 결정하고 와야 돼. 그게 바로 글읽기야. 글을 읽으시라니까. 답을 고르기 전에 글을 읽으셔야 된다고. 요 마이너스를 잡았다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끝나요. 이거만 할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애들이 이 빈칸 문제를 많이 틀어주면 더 어렵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행인 거지. 줄여 잘 풀어봐. 이것도 더 어렵게 되겠지.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렵게 되겠지. 우리 방법을 못 푸는 문제들이 더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다행인 거지. 잘 틀어주니까. 계속 풀어라네. 그치?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실력을 쌓은 다음에 수능 날만 맞잖아. 이게 몇 번째 승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정신도 차리고 철도 들고 생각이 깊어져요. 군대에서 별별 그지 같은 일 다 겪고, 그렇지. 물론 또 이제 민영이 군대를 못 가니까 이제 사회에서 많은 일을 겪으세요. 안 좋은 일 겪어보면 쌓여요. 이게 그런 글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좀 그런 게, 그게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좀 그리는 게 유리하다는 게 그거야. 경험이 쌓이면 왠지 이제 내가 왠지 아는 듯한 얘기. 왠지 겪어 같은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부모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나도 이제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자, 감각기관은 유일한 채널이에요. 채널, 경로. TV 채널. 근데 무엇에? 의사소통이에요. 누구 사이에? 뇌와 외부 사이. 결국 뭐예요? 뇌와 외부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보다 감각기관. 그렇죠? 일단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인 걸 맞잖아.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아까 식당으로 했지만, 식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꽃으로 넘어갔지. 하지만 시작은 일단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연결해주는 그러한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뇌와 외부 세계가 소통이에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뇌는 설계된 게 아니에요. 뭐하도록?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됐어. 그럼 뭘 통해서 감지해?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하는 거예요. 뇌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보는 거잖아요. 뇌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출된 뇌를 깠어요. 노출된 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내 육경이 자꾸 느끼려고 느껴야 돼. 뇌가 깠어. 뇌가 보여. 이런 거지. 그러면 얘가 자기에게 비춰지는 빛을 감지하지 못해요. 뇌를 까도 그 다음에 얘가 자기를 건드리는 뭔가를 느끼지를 못해요. 둘 다 못한다는 거죠. 결국 뭐가 필요해?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가 종종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대요. 뭐 하는 거야? 뇌수술하는 거. 뇌수술하는데 선생님 날씨 어때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서전 의사와의 특정한 뇌의 부위를 갖다가 고립시키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찔렀더니 선생님 아파요. 그래요? 물론 약간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으니까 거기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니까 더 깔리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가 이러한 뇌의 특징을 알아차렸는데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스스로는 감지하지를 못해요. 스스로는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치?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 특징, 어떤 특징이야? 그가 말했어요. Nothing is in the mind. 마음속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하는? 감각을 통하여 전달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하지 않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이 개념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언제 보여지냐면 volunteer 실험을 했나봐요. 자원봉사 또는 지원자가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 안에 모여졌어요. 근데 뭐 하셨어요? 이런 deprivation, 결핍, 감각이 결핍되어져 있는 탱크에서 이런 감각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간 것이 그들은 곧 경험했어요. 시각적, 청각적, 그 다음에 촉각적인 hallucination,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환영, 가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험이 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가리고 감각이 결핍되니까 환각을 경험한 거예요. 잘못된 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뭐뿐만 아니라 뭔가 일관성 없는 생각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감각이 배제되어지면 환상이 보이고 생각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과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분명하대요. 페런트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되죠. 이제 이런 단어 안에서 뭐가 분명하냐면 빈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빈칸이 뭐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뭐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감각이 들어가야 돼요. 센스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 뭐다? 감각이에요. 그렇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격이 생기게 되고 지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중간에 아까 뭐 눈을 그러니까 이제 뇌를 갖다가 깐 다음에 수술하는 거 나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위를 갖다가 이제 고립시키는 것 갖다가 도움을 준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성은 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센스입니다. 센스가 들어가는 걸 찾는 거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입력, 인풋, 아웃풋은 나오는 거고 인풋은 들어가는 거지. 뭐로부터 우리의 감각으로. 일단 오케이. 그렇지? 일단 오케이. 딴 거 더 봐야 돼. 더 정리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뇌는 명확하게 현실과 환상을 일루전, 환각을 구별한다. 구별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감각적 요소보다 이성에 좀 더 의존한다. 아니잖아요.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감각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감각은 서로서로와 관련되어 있다. 근데 감각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우리 뇌가 판단과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인터크랙티브 얘기가 아니에요. 시각과 후각이 연결됐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오케이? 맞는 건 이거죠. 계속해서 감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속적인 인풋, 입력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된다는 거야. 1번.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빈칸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큼의 지금 수준인지 답을 틀리더라도 급이 있다는 거야. 뭘로 틀리는지에 있어서 급이 달라지니까 주제 추론과 빈칸.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 같은 경우에는 BAC인데 BC로 틀렸다고 해서 잘한 거야? 아니야. 그건 그냥 틀린 거야. 이 답 빼고는 다 꽝이거든. 근데 주제 추론과 빈칸 추론은 답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신같이 틀리는 것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답.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고르면 안 되는 게 뭐야? 이걸로 가면 글을 완전 잘못 읽은 거야. 오답비례도 한번 판단을 해봐. 그게 여러분의 또 공부 방법이라니까. 기출은 내가 오답비례 갖다가 좀 설명을 했잖아. 이게 왜 안 되지? 이건 정말 반대다. 정답과 완전 반대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글을 꽝으로 읽은 거다. 3번이 완전 꽝이야 이거. 감각이 바뀌어야지.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꽝이야. 이것도. 그나마 뭔가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정창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감각이 나오는데 이게 감각이 연결된다는 얘기였나? 약간 그런 착각 정도 할 수 있다는 이 정도 가면은 그래도 크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2, 3번으로 틀리게 되면 이건 진짜 다시 해야 돼. 다시 글을 읽게 돼.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4번, 5번 중에서 1번을 골라줄 수 있는 능력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런 빈칸을 많이 풀게 되면 주제 추론과 빈칸 추론. 우리 정기부전은 항상 주제 추론과 빈칸 추론만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걸로 글을 연습해야 돼. 고3 때는 유형별로 하지. 고3 때는 유형별로 해가지고 순서 삽입을 하자. 물론 고3 때 유형별로 해가지고 순서 삽입을 한다는 건 1등급에 얻기 위한 거야. 만약에 내 목표가 2등급이고 1등급은 너무 요원한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면 너는 끝까지 순서 삽입을 안 건드리고 수능장 보러도 알아서 없어. 나는 진짜 2등급 그 이상은 꿈도 안 꿔.
나는 지금 계속 막 3등급, 4등급 나발랑인데 진짜 2등급만 받으면은 진짜 뭐 이제 소원이 없겠어. 물론 그러다가 잘 찍어가지고 이제 수사별 맞춰 1등급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사별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1등급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전에 주제랑 빈칸을 갖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우리가 예습 끝난 다음에 뭐예요? 저기 클리닉, 모의사 클리닉 하더라도 정말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머지 문제를 다 빼버린다 이것만 풀어야 그 실력이 아니야. 네 실력이 아니니까 다 풀되 주제 추론과 빈칸 추론 정확하게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야. 글을 읽기 때문에. 글을 아무리 잘 읽어도 그러니까 문장 위치 순서에서 틀려버리면 내가 못하나? 이런 건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난 생각 안 해도 돼. 글만 제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건 좀 다른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칸 틀리면 내가 왜 틀렸을까? 빈칸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제 추론 내가 왜 틀렸을까? 내가 왜 뭘 잘못 읽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사 재밌잖아. 이런 풀면 재밌지 않냐? 거북이. 오늘 또 거북이에 대해서 알았네. 거북이 불쌍하네. 납작해지고. 이런 거잖아. 재밌잖아, 모사. 뭐 어떤 질문 나왔지만 기대도 해주고. 나는 모의사 뜨면 막 특히 고3 거는 이번에 이런 소재가 나오는구나. 응? 뭐 재밌잖아. 새로운 거 배우고.